11월 KB손해보험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심장질환 진단비가 손해보험에서는 가장 좀 포인트가 되는 담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 건강검진철이다 보니까 가장 좀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아마 수술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드리고요. 간병인 일당이 지금 현재 놓쳐서는 안 될 담보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보험이 이번에 이제 지난달 8일 기준으로 워낙 좀 많이 변동된 내용이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심장질환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심장질환 진단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장질환, 이게 기존에 우리가 많이 팔던 담보였죠. 근데 이거는 워낙 범위 자체가 좁습니다. 얘는 결국 급성심근경색증에다가 협심증을 하나 더한 게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여기에 대한 담보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심장 본체에 대한 기능은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걸 커버해주는 게 결국 부정맥, 심부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걸 전체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넣어놨던 그 심장질환 진단비로는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현재는 워낙 의료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는 커버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요거와 관련해서 관심도가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손해보험의 이제 장점은 결국 심장질환 진단비는 50세 이후에 그 심장을 한 50년 정도 쓰다 보니 이제 심장이 고장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커버하는 기능이 50세 이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50세 이후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종합형이고요. 요거는 간편형입니다. 종합형에 보시면 지금 진단비가 2천만 원, 수술비가 3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5천만 원까지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60세까지 기준입니다. 간편보험은 진단비가 2천, 수술비가 2천, 이렇게 해서 합산 4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2천만 원, 수술비 3천 포함해서 5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GA 시장에서 가장 이제 경쟁이 되고 있는 회사가 결국 현대, 동부, 메리츠, 삼성인데, 이 4개 회사와 비교했을 때 가입 금액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수술비 포함해서 금액을 보시면 현대가 지금 2천만 원, DB가 2,500, 메리츠는 없고요. 아직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를 안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 실제로 필요한 가입 금액을 주고 있는 회사는 KB손보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간편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를 넣다 보니 50세 이후에 거의 대부분 간편보험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거든요. 간편보험을 한번 봤습니다. 60세까지 4천만 원 들어가고요. 진단비 수술비 포함해서 65세까지 3천만 원, 70세까지 2,500만 원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업계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이 회사에서도 가장 많이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KB손보를 특징을 삼아서 활용하기가 정말 좋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심장질환은 진단비도 정말 중요하지만 수술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심장질환을 수술했다 그러면 무슨 수술을 할까요? 예, 결국 스텐트 삽입을 하지 않습니까? 스텐트 삽입은 한번 꽂아 놓으면 평생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갈아 끼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복적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진단비는 한 번 주고 땡기니까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쪽으로 활용을 하시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수술비를 얼마만큼 주느냐, 요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KB손보는
간편형으로 봤을 때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장표도 보셨겠지만 60세까지 2,000, 70세까지 1,500, 75세까지 1,000만 원 들어가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수술비 항목인데요. 기존의 심장질환 진단비, 그죠? 요거, 그 현재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심장질환 진단비 대비해서 수술비는 자, 이 전체가 다 커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또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정맥, 그 기타 부정맥까지도 수술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까지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부분, 심장 관련해서 모든 부분이 커버가 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비 쪽을 특히나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정맥, 심부전을 포함한 심장질환 수술비 진단비 합쳐서 KB손보가 가장 많이 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뇌혈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KB손보가 이런 가장 핫한 담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커버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FC님들 이걸 잘 한번 응용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 수술비 관련해서 아까 심장이랑 수술 보셨죠? 모든 회사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특히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용성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장이랑 수술비 관련해서 커버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DB 같은 경우에도 심장질환 수술비를 판매하고 있지만 결국 얘들은 특정 심장질환 수술비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빠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실 때 잘 활용하시고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플랜을 한번 짜봤습니다. 저희들 이 상품이 뭐였지? 그 저희들 요 상품에 지금 보시면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심장질환 수술비,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부작용 포함한 수술비, 요거 요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쪽이 좀 들어가 있다, 수술비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차라리 요거만 넣어서도 가능하거든요. 연계 조건은 중환자실 입원에 딱 10만 원만 들어가면 연계가 통과되니까 요쪽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걸 다 넣었을 때 금액은 40세, 50세, 60세 보험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저 보험료는 3만 원이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뇌하고 심장질환 넣고 난 다음에 다빈치 로봇 그리고 하이픈 수술비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짜면 50세, 55세, 60세 이 보험료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뭐 심장질환 수술비 그리고 뇌혈관 수술비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연령대가 보통 50대가 넘어서고요. 50대가 넘어서면 결국은 거의 대부분 간편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간편형 보험료를 한번 볼게요. 간편형으로 짜면 60세까지 뇌혈관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거기다 수술비 같이 넣고요. 신담보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담보를 같이 넣어서 짜보면 50세, 55세, 60세 보험료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5대 납입형 면제형으로 이렇게 보험료를 짠 거거든요. 5대 납입 면제형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5대 납입 면제는 결국 보험회사에서 납입 면제되는 보험료를 다 받고 납입 면제를 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납입 면제 필요 없고 보험료를 줄여야 된다 하면 납입 면제 미적용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현재 이 보험료보다 납입 면제 미적용형을 하면 보험료가 거의 한 20% 정도 줄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거리는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수술비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수술비 인체도인데요. 저희들 소식지에 보면 수술비 인체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술비 인체도를 내놨다는 얘기는 결국 이 수술비 관련해서 보험료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현장 나가서 수술비 쪽이 지금 어느 쪽이 많이 나오느냐 물어보니까 현대가
차이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하고 보험료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특히 1위에서 20위 사이의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중요 수술비, 좀 많이 나가는 수술비 관련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저희들 아까 보셨던 그 인체도 거기 있는 금액하고 똑같이 해서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해보면 현대하고 비교했을 때 당뇨병성 백내장을 제외하고는 KB가 싹 다 이깁니다. 맞죠? 그리고 간편형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일반 척추 수술비하고 내시경화 부비동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싹 다 KB가 더 이겨요. 그래서 수술비 관련해서도 KB 쪽이 상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응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수술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하이프 수술이라는 겁니다. 하이프 수술. 자, 하이프 수술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번 그 인터넷에서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그 이런 테이블 위에 사람을 누우라고 한대요. 누우라고 하면 그 밑에서 초음파 열을 방사해요. 방사해서 몸속으로 들어갈 때는 미열로 들어갔다가 몸 안에서 그 열을 집적을 해서 종양 부분을 찢습니다. 이 종양을 찢는 게 결국 뭐냐면 고개 수술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자, 하이프 수술은 약관상 수술비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죠? 그건 결국 뭐냐? 절단 절제가 있어야만 수술로 인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하이프처럼 했으면 절단 절제가 없기 때문에 수술로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수술비는 결국 수술비에서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자, FC님들 혹시 하이프 수술은 어떨 때 사용을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자궁근종에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 수술할 때, 간암이나 전립선암 수술할 때 지금 하이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수술을 하려면 수술 잘 못하죠. 못하는 이유는 절단 절제를 해놓으면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이프는 수술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절단 절제가 없이 수술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훨씬 더 회복도 빨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향후에 이 수술비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요. KB 선고는 어떠냐면, 자, 이겁니다. 보상 지침이 변경돼서 수술비로 인정되는 걸 받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 전망량 KB 선고는 일반암으로 나가잖아요. 그 나가는 이유가 뭐냐? 보상 지침에서 대장 전망량 일반암으로 주겠다라고 KB 선고는 이미 확정을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수술비와 관련해서도 KB는 이제 그 8월 1일부터입니다. 8월 12일인가 그때입니다. 8월 12일부터 KB 선보는 이걸 하이프 수술을 수술비로 인정해 줄게요라고 이미 확정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KB는 지급이 되고 타사는 집행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상 지침을 바꾸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누가 암 수술을 하이프로 했다 치죠. 훨씬 효과도 좋고 연세가 들고 하면 이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암 수술비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암 수술비가 들어있다고 하면 KB 손보는 보상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요. 근데 타사는 보상 지침이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타사하고 KB하고 분명히 경쟁할 수 있는 경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고 활용하시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병인 일당인데, 간병인 일당. 지금 KB 선보는 75세까지 간병인 일당을 12만원, 간병인 사용 일당 12만원을 줍니다. 자, 간병인 일당은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 간병인 지원 일당이 있고요.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사람을 직접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은 사람을 쓰고 난 다음에 청구하면 12만원 정액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간병인 지원 일당의 장점이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의 장점은 어떤 걸까요? 자, 첫 번째로 간병비가 얼만큼 올라가든 간에 사람을 직접 보내준다는, 내 비용 없이. 그 다음에 공동 간병인을 쓰면 실비로 준다는 거. 그럼 안 쓰면
또 일당을 준다는 이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간병인 지원 일당은 3년 갱신형이라는 거죠. 보험료가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유지해 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고객들이 있어서, 자 그러면 자 간병인 지원 일당이 좋다, 사용 일당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간병인 지원 일당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면 사용 일당 쪽도 한 번쯤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험료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4세대 건강보험으로, 요거는 이제 표준체입니다. 표준체. 60세 정도 되면 표준체로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60세 표준형으로 짜봤는데, 자, 간병인 일당 많은 들어가는 거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죠. 지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직접 보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요 내용이고, 12만원 요거는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액으로 12만원 주는 거죠. 자, 요거 보험료가 얼마쯤 될까요? 요거 보험료가 간병인 지원 일당 60세 남자 만원 요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21,000원 좀 들어요. 21,000원. 그리고 12만원 정액으로 주는 거 보험료 보시면 19,000원. 차이가 별로 없죠. 만원 정도 뭐 몇천 차이니까 요거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자 한번 볼게요. 여자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료 보면 28,000원이고요.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료가 25,000원입니다. 이것도 별 차이가 없죠. 그럼 75세 한번 볼게요. 75세 남자 기준으로 간병인 지원 일당. 자, 어차피 75세는 간편형으로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간편형으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보면 335 기준입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81,000원이에요. 그죠? 81,000원. 그러면 간병인 사용 일당 요거는 보험료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보험료가 5만원? 아닙니다. 보험료가 43,000원쯤 들어가요. 차이가 꽤 나죠? 근데 얘는 또 몇 년 갱신형이죠? 얘는 3년 갱신형에 의해 가지고 얘는 20년 갱신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5세까지 43,000원 이 보장을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자, 여자 한번 볼게요. 여자 75세 만원 들어가면 보험료가 얼마쯤 될까요? 요 보험료가 111,000원이에요. 111,000원. 그러면 간병인 사용일당, 요때 위험도 굉장히 높을 때죠.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료가 얼마쯤 될까요? 보험료가 4만원이에요. 그럼 20년 갱신형으로 보장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간병인 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쯤 들어갈까요? 간병인 보통 기본적으로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케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다. 뭐 오줌 싸고 똥 싸고 그 정도다. 그러면 이 간병인이 힘들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을 좀 더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 13만원 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12만원에 우리가 일당이 있잖아요. 기존 들어갔던 일당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저는 요게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담보 자체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원하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캐비는 둘 다 팔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건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나이대별로 가장 좀 많이 가입하는 나이대별로 한번 짜봤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납입 면제형이 있고 납입 면제 미적용형이 있습니다. 납입 면제형은 5대 납입 면제형입니다. 5대 납입. 5대 납입 면제형은 뭘까요? 암 있고요. 뇌졸중 있고,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증 있고, 상해 질병 80% 이상이네. 이렇게 5가지가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입 면제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대신 내주는 게 아니죠. 그게 그 납입 면제를 보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죠.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얘들이 돈을 다 받고 납입 면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거 필요 없고 보험료를 줄여난다 하면 납입 면제 미적용을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간편 335는 납입 면제 미적용 활용할 수 있고요. 325는 납입 면제 미적용은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거는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납입 면제 미적용을 하면 납입 면제형이 55,000원에 대비해서 얘는 39,000원이죠. 자, 요거 다 넣고 39,000원이라는 겁니다. 몇 세까지? 20년 갱신형이니까 95세까지 이 보험료로 보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이대별로 보험료 한번 보시면
거의 4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 볼 수 있으니까 요거 꼭 놓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자, 요거는 어떤 거냐? 우리가 그 간병인 사용일당을 청구할 때 그 사업자 등록이 허가된 업체 거기에서 발행된 영수증이라야 가능합니다. 간이 영수증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간이 영수증이라는 거는 나중에 모랄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격리실 치료비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격리실 치료비는 자, 요거는 뭐 지금 50으로 줄어들었죠. 50으로 줄어들었는데 격리실 치료비는 이런 것들입니다. 고일이 나서 일반 병원에 격리실로 갔다든지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격리실로 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입니다. 독감, 오열, 코로나, 볼거리, 폐결핵 이런 것들로 격리실로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50만 원 정액으로 주고요. 음압병실로 들어가면 음압병실, 일반병실 구분해서 각각 50만 원 이렇게 지급되어지는 거 있으니까 이것도 아까제 그 간편보험을 넣으면서 추가적으로 담보를 더 끼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편보험 이거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KB손보는 심장질환 진단의 수술이 특히 괜찮아요. 60세까지 가입금액이 크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 사용일당, 지원일당 여기 판매되어지니까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개월 경과되면 또 예외조항 80가지를 운영하고 있죠. 거기다가 335 무해지는 납입면제 미적용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112대 21대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 구분하지 않고요. 또 하나 아까 특징이 있다 그랬죠. 뭐냐면 KB손보의 수술비는 하이프가 인정이 되어진다. 이런 것들도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 신칠종, 우리 현재 코로나 담보라든지 아니면 다빈치 로봇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끼워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편보험 요거 한번 볼게요. 원큐부터 335까지 쫙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지금 기존에 좀 많이 팔았던 게 325였죠. 325. 325는 3개월, 2년, 5년 요걸 보는데요. 325의 5는 뭘까요? 325는 325는 암만 보죠.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만 아니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좋은 팁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325에 5만 본다고 했죠. 그것도 암만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데 5에는 암만 본다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입원하고 수술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죠, 당연히. 왜? 5년 안에 5만 보기 때문에. 2년 안에 들어가면 그 예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갈 수 있지만 3년 전에 했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무슨 담보가 들어가냐면 치매 담보가 들어가요. 치매 담보. 치매 담보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뇌졸중으로 입원하고 수술했는 사람이면 치매 올 확률이 엄청 높아지죠. 이런 사람들을 포인트 잡아서 정말 들어가기 좋습니다. 자, 요거는 꼭 체크를 해놔야 될 중에 하나고요. 다음은 요거 한번 볼게요. 슬기로운 간편. 슬기로운 간편의 5는 뭘까요? 5는 자, 빠르신 분들 요거 봤겠죠? 요건데 자, 8가지인데 8가지를 외우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요 장기에 대해서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8대 질병을 보는데 335의 5는 8대 질병을 보는데 암, 뇌, 심, 간 요 4가지를 봅니다. 암, 뇌, 심, 간 요 4가지를 보는데 암은 암, 백혈병, 에이즈도 같이 암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혈관에 흐르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뇌는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아니에요. 뇌졸중이고요. 그리고 심장은 허혈성입니다. 허혈성. 뭐냐 하면 심장판막증, 심근경색증, 그리고 협심증을 보기 때문에 허혈성으로 보면 되고요. 이거는 심장질환이 아닙니다. 허혈성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경화이기 때문에 간질환은 안 봅니다. 그래서 요거 가입을 할 때는 뇌혈관 질환, 꽈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그러니까 허혈성을 보기 때문에 부정맥이나 심부전도 안 보는 거죠. 부정맥이 있었던 사람들도 여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경화를 보기 때문에 간질환이 있었던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포인트를 잘 보고 활용할 필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를 한번 꼭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최근에 나온 게 지혜로운 간편 이거지 않습니까? 요거는 335인데 똑같습니다. 요거하고 같은데 중간에 3년을 얘는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보지만 얘는 한 개 질병으로 6일 이상 입원 또는 한 개 질병으로 30일 이상 투약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 요게 만약 가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요걸로 가입도 가능하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겁니다. 335 수술비 중에 우리 335 슬기로운 간편 중에 80개 예외 조항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 예외 조항인데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 335 지혜로운 간편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얘 둘은 보완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지혜로운 간편은 새만기 무해직이 다 들어왔습니다. 물론 슬기로운 간편은 새만기 무해직 기존부터 있었고요. 요게 11월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녀보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자녀보험은 가장 우리 KBS 홍보 기준으로 바뀐 것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성인보험 이제 한 가족을 보통 이제 리모델링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보통 아버지 보험료 한 18만원, 17만, 18만원, 엄마 보험료 한 15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보험금에 대한 여유가 없어요. 근데 자녀 보험 또 풀담보로 따면 거의 한 15만원, 18만원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자, 보통 우리 태아보험은 태아 때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가입하고 난 다음에 태어나면 보통 자녀보험을 다 갈아탑니다. 그때 보통 이제 세만기로 해서 100세만기로 짜면 보험료가 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15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어차피 그 계약 끝까지 가져갈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어차피 갈아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요번에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겠죠. 그럼 태어나면 저 같으면 차라리 20년 납 30세 만기로 태아보험 때 뭐 태아 넣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 다시 자녀보험을 갈아탄다라고 하면 20년 납 30세 만기로 넣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넣으면 아까 이제 풀담보로 짜더라도 거의 한 5만원 정도 한 보험료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지금 어떠냐? 종전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종전환. 종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자, 태어났는데 2살 돼가지고 자녀보험을 갈아탔다 치죠. 갈아타면 2살에서 20년 납 뭐 30세 만기에 넣으면 보험료 한 5만원 정도 해서 운영이 되겠죠. 그러면 30세가 되면 160까지 담보를 전환을 해줍니다. 전환해 주는데 그때 보험료는 가입 시점의 요율을 땡겨가서 그 시점에 전환시켜줍니다. 가입 시점이라고 하면 자 2살에 30살 되는 사람 보험료를 미리 땡겨서 보험료 확정시켜 놨다가 30살에 내가 전환하겠다 그러면 그때 시점에 보험료를 확정시켜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때 보험료를 땡겨서 해주니까 보험료가 현금 가치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해 주겠죠. 그러니까 그 보험료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100세까지. 그러면 자, 그 요율을 땡겨주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 저 보험회사 입장이 엄청 불리하고 거기에 엄청 유리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신계약 시점의 납입 면제 조건. 지금 KBS 홍보 기준으로는 자녀보험의 납입 면제가 6대 납입 면제입니다. 6대 납입 면제가 뭐냐면 암, 유사암, 뇌혈관입니다. 뇌혈관. 그러기다 허연성 심장질환. 그 다음에 상해 질병 50% 의장애. 이렇게 해서 6대 납입 면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6대 납입 면제를 나중에 30세 전환할 때 그대로 적용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 유리하죠. 왜? 20년 6대 납입 면제 보고 나중에 전환했을 때 그때도 납입 면제를 보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납입 면제는 유사암 납입 면제예요. 유사암 납입 면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전에 유사암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납입 면제의 기능이 따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그 종전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전환 시점에 요율을 최초 요율, 그러니까 가입 시점의 요율로 당겨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태아보험 넣었다가 자녀보험으로 전환한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나중에 타사로 혹시 세만기로 들어가 있는 계약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로 갈아태워주는 것도 우리 FC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지금 인수지침도 워낙 많이 풀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치아보험, 특히 자녀보험의 치아보험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30세까지 가입 연령을 좀 늘려놨습니다. 거기다가 만기는 80세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자녀보험의 치아보험이 왜 중요하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 1년간 9세 미만의 충치 환자가 161만 명이었대요. 자, 유치의 담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자, 요 자료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건데요. 유치는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유치 관리는 유치는요, 골고루 씻고 발음하고 또 임원표나 특별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영구치가 나올 자리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자녀보험의 이빨은, 자녀의 이빨은 굉장히 연하거든요. 그래서 충치가 한번 왔다 하면 주변으로 확 번져요. 그렇죠? 근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12세 이하의 영구치 치료는 의료보험에 적용이 돼서 비용이 싼데 유치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치를 치료하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KB 같은 경우에는 아까 30세까지 요걸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특히 유치 요쪽에 잘 적용을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고, 산모 연령도 17세, 47세까지 이렇게 봐준다라고 하니까 요것도 같이 좀 응용할 수 있는 거리로 활용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까지 좀 다 정리를 드렸습니다.